글로벌 핀테크 전망으로 바라본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실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KPMG 디지털본부 최흥범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KPMG 디지털본부 최흥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혁신적인 결제 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설명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결제 지급 영역에 전문가들이 참석해 계셔서 제가 이걸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하게 어떻게 핀테크, 특히 지급결제 쪽에 동향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코나플레이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글로벌 동향이라는 것들을 우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해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로벌 핀테크의 투자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지급결제 시장의 현황 그리고 미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지나면서 투자 시장이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20년, 21년, 22년 거쳐오면서 다시 조금씩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중요한 그거는 섹터인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큰 투자를 받고 있느냐. 사실 투자라는 것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미리 알려준 시그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보다도 지급결제 영역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장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해당 영역의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다양한 혁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다른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죠.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돈이 뭐가 딜이 어떤 거냐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곳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은 다 지급결제 영역에서 큰 돈이 오갔다. 특히나 저기 이미 알고 계시는 Buy Now Pay Later라는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시아나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음영이 지어져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결제 쪽의 회사들입니다. 결제 혹은 대출. 물론 이제 핀테크 펀드이기 때문에 핀테크에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기술 자체의 투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영역 내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특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AI 엔진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투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지금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만 특히나 결제, 대출, 이쪽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 KPMG도 발간보고서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Embedded Finance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의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mbedded Finance는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서비스 업체의 금융 거래, 지급 결제하는 기능들이 내재화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mbedded Finance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금융회사가 아닌데 금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이라는 것 혹은 그 안에 지급 결제라는 것들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라이선스를 득하고 그 안에 신용이라는 것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거를 화폐 혹은 지급 결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금융산업의 큰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금융사가 아닌 곳들이 저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지급 결제라는 것들은 어떤 거래가 있고 거래 수단이나 방식 혹은 거래 대상이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겁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로 클리어링을 하는 청산회사가 세워진 이후로 은행이라는 제도도 많이 발전했고 크레딧 카드라는 법도 많이 발전했고 그 안에서 지급 결제라는 펑션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기술이 들어오고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냐면 거래의 대상 혹은 거래 수단, 거래 방식이라는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화되고 있는 거래라는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들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수단도 그에 맞게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양화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베디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다 보니 기존에는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자 혹은 그 안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지급결제 산업을 이루어왔고 금융산업이라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융 라이센스가 없어도 혹은 해당 영역에 특정 라이센스가 없어도 금융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사, 핀테크 업체, 금융사 모두가 금융의 한 축을 이루고 전체 산업을 돌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을 가지고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결제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구글은 금융사는 아니지만 구글 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내비게이션 앱을 가지고 미국 내에서 결제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면에는 지급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와 네트워크와 고객들 그리고 실제 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면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람다스쿨 같은 경우는 미래 소득, 미래에 네가 얼마나 이걸로 우리 교육을 받고 네가 취업을 하면 돈을 잘 벌게 될 테니까 수업료는 그때 내 라는 형태로 일종의 대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슈피파이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스타벅스도 잘 알고 계시죠. 스타벅스 리워드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하는 것들. 어찌 보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만 라이센스라는 것 없이 인증이라는 것 없이 저런 금융을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글로벌 핀테크 투자 동향이라는 챕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가 되는 대상들은 지급 결제 영역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들 그리고 특히나 embedded finance를 중심으로 돈이들이 들어가고 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면 그 산업은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지속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급결제 시장이라는 것들 현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파이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금융권에서 오셨을 테니까요. 어찌 보면 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트리거인데요. 기존의 금융 혹은 지급결제라는 것들은 라이센스 홀더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금융업 내에서 무언가 기능을 하던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는데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금융이 너무 갇혀있구나. 이걸 좀 해체를 해야겠다. 개방을 좀 하자.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금융 허브들 혹은 주요 금융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들은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여러 변화 요인들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금융 혹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라는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럼 그런 관점에서 저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던 곳들이고요. 금융산업이 개방이 된다 내지는 금융의 여러
기능들이 개방이 된다는 것들 저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글로벌하게 이미 자본을 가지고 다양한 힘을 발휘하고 산업들을 끌어왔던 국가들 입장에서 디지털 변화,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위협 내지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해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금융산업을 확실하게 개방을 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로 혁신을 해서 기존의 패권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금융 허브들도 같은 컨셉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뀌는 변곡점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힘을 가져가려면 우리도 금융을 빨리 개방하고 이 안에서 혁신을 이뤄내야겠다 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 파이낸스라는 게 이루어지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미 저희는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죠. 오픈 파이낸스라는 큰 기종에서 다양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언번들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번들링이라는 것들은 과거에는 은행, 카드 대출, 어떤 라이선스 홀더들, 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라이선스를 여전히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토스의 앱의 일부 화면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요즘 슈퍼앱 경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주요 금융 그룹들이 슈퍼앱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슈퍼앱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슈퍼앱 안에서는 그룹 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어퍼링을 개발하는 것, 이런 형태의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하게는 이미 화두가 되고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의 그랩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지금까지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페이팔 같은 경우가 비슷한 형태의 혁신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재밌게 되는 건 저런 환경 이후에 향후 전개될 방향은 단지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리번들링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번들링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은행, 대출, 카드 결제, 다양한 금융의 펑션들이 좀 더 세분화가 되고요. 이미 세분화되어 있는 각각의 펑션들을 DIY처럼 자기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들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저희가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재밌는 것들은 쇼핑이나 SNS, 메시지 이러한 형태들의 기능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즉 카톡을 하다가 카톡 안에서 계좌 이체를 하고 거기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이커머스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의 환경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거죠. 유럽 쪽에 오픈 파이낸스라는 것들 정책하에서 변화들을 살펴보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네, 우리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대응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크게 선택했던 전략적 옵션이 슈퍼앱을 만들어서 우리도 빅테크처럼 트래픽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야지. 즉 우리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쟤네는 금융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금융업에 들어오니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반격을 해야겠다는 형태로 진행됐고요. 그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래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것과 뱅크 애저 서비스라는 것들이 화두가 될 겁니다. 즉 오픈 API를 기반으로 금융 펑션들을 외부에 개방하고 금융 기능에 필요한 모든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금융 라이선스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회사들일 것 같아요. 엔트그룹, 알리페이죠, 보제, 그랩, 모모 이런 형태의 슈퍼 앱들은 금융사인지 혹은 서비스 회사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도 발생을 하고요, 커머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발생이 되죠. 그 얘기는 즉 지급과 거래와 지급 결제 모든 펑션들이 저걸 바탕으로 그 안에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융 슈퍼 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제가 라운드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금융이라는 전통 금융 산업의 모양은 이미 해체가 되었고요. 앱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 플레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랩이 가장 유명한 동남아의 슈퍼앱 케이스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이 시티, 천무 등등등 다양한 금융사들이 이미 그랩이란 앱 안에 임베디드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안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미 들어가서 대출부터 보험, 그리고 포인트 리워드, 그 안에 신용카드 기능 여러 가지들을 다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런 임베디드 파이낸스는 아마 지급결제 영역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큰 지급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핵심은 어쨌든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축해놨거나 관련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객을 쥐고 있거나 이 네 가지 정도의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는데요. 굉장히 나이 드신 아주 작은 오프라인 점포의 사장님이 젊은 사람이 와서 결제를 하고 싶어 할 때 핸드폰을 들고 어쩔 줄 몰라하고 계세요. 저기서 내가 어쨌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왜 현금을 안 주고 전화기 나한테 주지? 결국 임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저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플레이어들은 이미 디지털 환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게 API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런 상황에 가 있지 않은, 아직은 좀 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여주는 소상공인, SME 영역에서는 저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네이블링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처음에는 페이먼트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긴 좀 톤의 단어의 해석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간편 결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페이먼트 전체의 지역 변동이라기보다는 간편 결제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떴고요. 두 번째는 인슈런스가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인슈런스라는 게 되게 많았죠.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비행기표 구매하실 때 여행자 보험이 같이 태그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임베디드 파이낸스의 하나의 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금들이 렌딩 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웨스 매니지먼트까지 가겠죠. 웨스 매니지먼트는 특히나 CBDC나 STO 같은 것들, 즉 거래 수단 혹은 대상이 되는 것들이 진화하면서 같이 바뀔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임베디드 파이낸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 밸류 체인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사 혹은 그 안에 기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컴퍼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OEM사들, 그리고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혹은 마켓플레이스들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겁니다. 전통금융사와 그 안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기업과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를 오운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줄을 좀 쳐놨는데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기존의 지급결제 산업 내에서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번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들이 오랫동안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 있죠. 향후에는 저 밸류체인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기존 플레이어들의 사업 혁신이라는 것도 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저 시장 안에서의 또 다른 퀀텀 점프라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떤 섹터에 좀 더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왼쪽에 보시면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큰 기회들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통신, 그다음에 헬스, 에듀케이션까지도 저것들이 진행될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웹은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순으로 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가 가장 빠르게 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물류나 통신 이런 순서로 갈 것이고 향후에는 컨슈머 헬스나 에듀케이션까지도 갈 거다라고 보여주고 특히나 펑션으로 보면 페이먼트 쪽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월렛이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향후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빈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슈어런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퍼스널 파이낸스. 역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은 퍼스널 파이낸스라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결제의 흔적, 그 데이터라는 것들은 사실 퍼스널 파이낸스의 기반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단지 지급결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이면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금융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가장 큰 혁신의 선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인베디드 파이낸스 쪽에 그러면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5가지의 기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리테일러들, 이를테면 쿠팡, 이를테면 아마존인 것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퍼니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도 당연히 전 인베디드 파이낸스의 공급자로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 당연히 통신이라는 것은 실제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구독이라는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OEM 기업들도 그중 중요한 플레이어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베디드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혁신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면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주요 사업자들이 이미 다양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업들 설명드리자고 하면 굉장히 긴 얘기라서 이 장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기업 가치만 좀 주목을 해서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화 기준으로 1,000억의 밸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스타트업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볼 때 1,000억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통 시리즈 A, B 라운드가 좀 넘어가는 경우가 1,000억인데요. 시리즈 C 정도 라운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혹은 데카콘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미 저 경쟁 시장이 되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이 지급결제 페이먼트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시장의 돈들이 페이먼트 혹은 지급결제 영역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는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랜딩 쪽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더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이면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결국 지급결제, 거래의 대상과 수단이 다양화되면 지급결제의 수단과 대상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전하게 될 거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는 어떤 시장, 어떤 섹터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장이 좀 더 진화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디지털 커런시하고 웨스 매니지먼트 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시장에 뭐 비트코인, 혹은 STO, 다양한 형태의 혹은 CBDC, 커런시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자산관리 영역이라는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해외의 경우는 이미 각 펑션별로 전통금융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금융사 외에 기존 스타트업들,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저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까 그 투자의 큰 내용이었고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현재는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규제 안에서의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들, 제가 제도권을 편입시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편입이 되겠죠. 그런데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 혹은 디지털 자산 관리의 특성이라는 것들을 사실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의 지급결제는 시스템의 이슈 혹은 뭐 기술의 이슈, 뭐 법이나 규제, 정책상의 이슈 때문에 특정 지역 안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인프라가 연결되는 상황에서만 쉽게 호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커런시 그리고 투자라는 것들이 확대가 되면 특정 지역의 개념들이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제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한국에서 뭐 GS 포인트를 가지고 일본 세븐일레븐에 가서 결제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한 법이나 제도상의 보완점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결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좀 더 자유롭게 커런시라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올리원이라는 개념의 월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내가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고 혹은 통장에 예금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콜드 월렛에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향후에는 다양한 결제 수단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예전에 동전도 가지고 있었고 지폐도 가지고 있었고 어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바뀌던 지금은 앱이라는 곳에 숫자 적혀있는 디지털 숫자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종류가 수백 개가 될 것이고요. 그거는 뭐 향후에 얘기겠습니다만 다양한 국가의 외환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달러, 어떤 데는 싱가포르 달러, 어떤 데는 홍콩 달러, 혹은 원화, 엔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지갑 안에서 거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500원을 가지고 있고 1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건값 1,500원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과거의 지급결제 상황에서는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지급을 하고 결제를 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저 원래 안에서는 자동으로 1달러가 1,000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이미 해당 플랫폼 안에서 1,500원이라는 것 반대로 뭐 1달러 50센트 형태로 변환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궁극적으로 향후 시장의 주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월렛의 사용률이라는 게 결제 방식 관점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인증이라는 것, 보안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월렛 혹은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이라는 것들은 분실의 위험도 높고 해킹의 위험도 있고 혹은 인증이라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도 있고요, 정면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예상할 수 있는 마지막 버전일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세상,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을 넘나드는, 그리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폐 간의, 예를 들면 원화와 달러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의 결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애플이 우리나라 애플페이 출시해서 다 아실 거예요. 현대카드 손잡고 우리나라 애플페이 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소문들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이 은행을 할 거다, 애플뱅크가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애플이 애플뱅크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없이. 그래서 저런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등등. 물론 규제의 영역이라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가 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지급결제 산업 내에서의 플레이어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금융 펑션들을 구현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다양화는 굉장히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코너플레이트는 어찌 보면 아주 적합한 시점에 적합한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어찌 보면 좀 난해한 주제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KTX 시험